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작년의 일이에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출국 인사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죠. 익숙한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잠을 청하던 그때였어요. 문자음 하나가 정적을 깨트렸죠. 받아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도착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문자는 오직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죠. 화면에는 제 30년 지기 친구 미정이와 남편이 어깨동무를 한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미정이와 남편 둘이 만날 일은 전혀 없는 사이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뭐냐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또 끊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죠. 나는 당신 남편의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문자는 하더군요. 목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저도 문자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지금 내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은 뭐죠? 장난치는 건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 친구와 남편이 언제 만난 거죠? 이게 언제 사진인데요? 그리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김미정 씨와 당신 남편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미정이는 제 남편이랑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모른 것뿐이죠. 손끝이 떨려 핸드폰을 붙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지인의 장난인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미정이는 접점이 전혀 없는 사이였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남편과 미정이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고 둘이 따로 연락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난을 칠 만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죠. 저는 다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믿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남편을 믿고 싶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미정이 또한 오랜 친구였죠. 30년을 넘게 우정을 나눈 친구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제 남편과 그런 관계일 리 없다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부질없게도요. 저는 의문의 제보자에게 다시 문자를 했어요. 나한테 뭘 원하는데요? 왜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죠? 전화도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 말은 솔직히 믿기가 어렵네요. 요즘은 얼마든 이런 사진 조작이 가능하다던데. 이번에는 그 제보자에게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 역시 장난이었구나, 스팸 문제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난 복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다음 사진은 제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화면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알몸의 두 사람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죠. 미정이와 남편이었어요. 표정은 평온했고 베개를 나눠 쓴 채 서로에게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보이는 침실의 하얀 시트 위 그들은 알몸인 채 얽혀 있었어요. 순간 몸 전체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었어요. 30년 우정을 나눈 친구, 그리고 인생을 함께한다고 믿었던 남편.
두 사람이 함께 제 등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누군가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고 비틀고 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고 입술 안쪽이 터질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고통보다 배신감이 더 깊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두 사람을 찾아가 분노를 퍼붓고 싶었죠. 그때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도 복수를 원합니까? 저는 손끝으로 네라고 짧게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의문의 제보자에게 이어서 이렇게 단문자가 왔어요. 좋습니다. 남편에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제 다음 지시를 따르세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궁금함과 두려움이 뒤엉킨 채로 저는 밤새도록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속에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거든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죠.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귀국했어요. 저를 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내 친구와 밤낮 없이 침대에서 뒹굴었으니 피곤하겠죠. 남편을 보자마자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문의 제보자가 시키는 대로 전 속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태연하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며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죠. 식탁에 앉은 남편은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대부분 저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 똥 같은 이야기가 듣기 싫어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볍게 남편을 찔러봤어요. 미정이가 곧 차릴 건강기능식품 매장 이야기요. 투자 취소해야겠어. 무슨 투자? 갑자기? 당신 투자도 해? 주식? 미정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투자 없던 일로 해야겠어. 순간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도 확연히 보였어요. 그 모습에 하마터면 밥주걱으로 남편 뺨을 후려칠 뻔했죠. 남편은 간신히 가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이유를 묻더군요. 갑자기 투자 취소는 왜? 미정 씨하고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하는 게 위험해 보여서. 위험하다니. 지난번에 괜찮다고 잘 이야기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아무래도 미정이 성격 알잖아. 씀씀이가 너무 크고 돈 관리도 허술하고. 에이, 그래도 사업 준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너무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미정이랑 오랜 친구였는데 내가 걔를 몰라? 하지만 이 시점에서 투자를 철회하면 미정 씨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당신 왜 그렇게 미정이 걱정을 많이 해? 이상하네. 난 그냥 당신 친구니까. 원래 사업이 갑자기 자금줄이 막히면 막판에 문제 생길까봐 그렇지. 내 돈 지키자는 건데 당신이 왜 이렇게 당황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난 당황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러워서 물어본 거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지나치게 미정이 편을 들었다가는 의심을 살 테니 조심스럽겠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우습고 열받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진짜 지금 와서 갑자기 투자 철회하면 미정 씨가 정말 난처해질 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난처해지는 건 미정이지 당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 자꾸 이렇게까지 나서서 편을 들어? 아니, 내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에 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도리? 지금 당신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숨겨. 난 그냥 당신이랑 미정 씨 우정이 깨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웃기지도 않네. 내 우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끄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 마음을 숨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마터면 미정과 남편 사이를 말하며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보자 이야기를 떠올리며 간신히 참았죠. 남편 놈 표정도 어지간히도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투자를 다시 하도록 설득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생각 안 바꿀 거야? 다시 한번 잘... 안 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미 결정했다고. 아, 알았어. 뭐 당신 친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지. 투자 철회했다고 의절해도 난 이제 모른다. 당신 뜻대로 해. 알았어. 저는 곧바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란 듯이요. 미정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욕 한 사발을 날리고 싶었어요. 미정아, 아무래도 너한테 하는 투자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아, 여보. 며칠 더 고민 좀 해보고 말하지. 전화 중이잖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소라니? 뭐라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투자를 못하겠다니. 이미 상가 계약 다 끝났고 인테리어 계약금까지 다 줬단 말이야. 이제 와서 투자 안 하면 나 어쩌라고. 나 그러다가 망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야, 강소라. 다시 말해봐. 제발 이러지 마.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었던 거야? 서운한 일? 많지. 말해봐. 뭐가 그렇게 서운해, 어? 이유는 너 스스로가 혼자서 생각해. 어쨌든 투자 못해. 그렇게 알고 알아서 해.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히 흥분했다간 남편과 미정이 사이를 언급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던지 미정은 금세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네가 이러고도 내 친구야? 의리도 없다.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니? 너 이렇게 의리 없고 냉정한 사람이었어? 배신이라 의리라. 미정의 그런 태도를 보며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리를 운운하는지 황당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어 미정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의리? 네 입에서 그딴 고상한 말이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누가 누구한테 의리를 따지는 거야? 뭐라고? 지금 내가 의리 없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네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진짜 의리 없는 게 누군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왜 한숨이야? 할 말 있어? 친구한테 그게 뭐냐? 미정 씨 말대로 의리가 없는 거지. 나 의리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봐. 알아? 이 사람이 왜 이래? 남편이 식사를 끝내지도 못하고는 식탁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뒤로 미정이에게서 쉴 새 없이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 진동이 조용히 울렸어요. 남편은 힐끔 발신자를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누군지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정의 전화일 거라고 확신했죠. 남편은 30분 뒤에 제 눈치를 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은 깊은 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모습은 초췌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죠. 당신,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거야? 어? 안 잤어? 10시만 넘으면 기절하는 사람이. 요즘은 괜히 열이 올라서 잠이 잘 안 오네. 어디 갔다 오냐고. 갑자기 친구가 급하게 좀 보자고 해서 나갔었어. 친구? 누구?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별거 아니고 그냥 잠깐 얘기만 하고 왔어. 그래?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사람처럼. 무슨 큰일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새벽이잖아. 늦었으니까 그만 자자. 그래 뭐, 알겠어. 근데 당신 목소리는 왜 그렇게 떨어? 어? 떨긴 뭐가 떨어. 그냥 추워서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자. 남편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눈빛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미정이 나눈 불편한 대화가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미정이에게 시달렸겠죠. 제 투자 철회 때문에 미정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퍼부었을 테고 남편은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겠죠. 저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의 남편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문의 제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제보자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초조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쯤에서 증거를 뿌리고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일단은 평범한 척 살아야 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제보자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게 선물을 하나 보냈다고 하더군요. 퀵으로 보내서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대체 어떤 선물일지 또 무슨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될지 긴장했죠. 정확히 1시간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퀵 기사에게서 노란색 봉투를 받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막혔어요. 봉투 안에는 미정이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진을 보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이 남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내 남편이 아니잖아. 사진 속의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이에게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했어요. 사진은 모두 같은 장면이 3장씩 들어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자세히 찍힌 사진도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미친 거 아니야? 김미정, 너 미쳤구나. 내 남편이랑 붙어 먹으면서 내 남편 친구를 또 만나고 있어? 미친년, 어디서 양다리야? 이거 정말 제대로 미쳤네. 진짜 제정신 아니야. 사진 속 미정이의 또 다른 내연남은 박상중, 남편의 오래된 고향 친구였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정말 제대로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봉투 안을 더 뒤져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 후 프린터로 출력한 짧은 편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뜻밖에도 남편 친구 박상중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저는 이 제보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두려워졌죠.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정과 남편 친구 박상중의 추악한 부정을 박상중의 아내에게 알리라는 지시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제 남편에게도 알리라는 추가 지침도 담겨 있었고요. 제보자의 치밀함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서울 땡땡구 땡땡로. 이게 박상중 집 주소라고? 정말 철두철미하네. 나보고 지가 시키는 대로 이 더러운 꼴을 폭로하라는 거군. 저는 이제 제보자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이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주 정확히 제 심리를 꿰뚫고 있었죠.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과 친구 미정에게 합당한 응징을 하는 건 저도 원하는 바였으니까요. 남편 친구 박상중은 서울 땡땡구에 5층짜리 상가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러니 미정이 양다리를 걸친 거겠죠. 박상중은 저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었기에 그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친정이 대대로 부자인 집안이었는데요. 아마 자기 남편 박상중의 외도를 알면 박상중은 물론이거니와 상간녀 김미정도 곱게 죽지 못할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편으론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궁금했어요. 이토록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저를 돕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저를 도와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제보자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김미정을 제대로 조지는 게 중요했죠. 저는 편지의 지시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누가 됐든 상관없어. 날 이용해서 복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용해봐. 대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확실히 끝장을 봐주겠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제보자의 편지대로 행동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세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익명으로 봉투에 담았죠. 수신이는 당연히 남편 친구 박상중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집 주소와 이름을 명확히 적었어요. 그 순간에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또 다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겠죠. 하지만 숨길 순 없었어요. 남편 친구의 아내분도 저처럼 피해자니까요. 한순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분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피해 복수를 해야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이들은 죽을 만치 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니까요. 다음으로 남편에게 보낼 사진 세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사무실 주소를 봉투 위에 적을 때는 오히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차분했죠. 남편이 자신의 오랜 내연녀인 미정이가 자기 고향 친구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을 생각하니 입가엔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겠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제 지금 마음을 남편도 느껴봐야 하니까요. 우편물을 다 보낸 뒤에 전 마음을 단단히 했어요. 미정과 남편 그리고 남편 친구 박상중의 가정까지도 이 작은 사진 몇 장으로 인해 박살이 날 겁니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날 늦은 오후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익명으로 보낸 우편물을 받은 듯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재 안에서는 남편이 계속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간간히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도 들렸죠. 잠시 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더니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무슨 일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바로 나가야 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나가?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래. 다녀올게. 정말 회사 일이 맞긴 해? 그럼 회사 일이지.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는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보이네. 당신하고 말장난할 시간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네, 맞아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남편 얼굴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정이나 박상중을 만나러 가는 것이겠죠. 남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조급함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내연녀였던 미정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믿음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에 따른 마음의 상처, 제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아마 남편은 어딘가에서 술독에 빠져 살고 있을 겁니다. 제보자의 계획은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예리했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의문의 제보자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에게 답이 왔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가 더 남았다니요. 저는 이쯤에서 궁금증보다 두려움이 더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고 마지막 비밀인 만큼 매우 충격적일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통해 들려온 남편의 소식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끔찍한 내용이었죠. 여보세요? 이종구 씨 아내분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땡땡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경찰서요? 무슨 일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종구 씨 맞으시죠? 네. 남편분께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셨어요. 피해자는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피해자가 누군데요? 박상중 씨라는 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에 오셔서 들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해도 손과 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졌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가슴속에는 남편과 미정, 그 둘에 대한 복수심과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끔찍한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형사님,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뇨. 저희 남편이 정말 사람을 죽였나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분이 피해자인 박상중 씨를 폭행했고 박상중 씨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김미정은요? 김미정도 현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김미정 씨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얼마나 다쳤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상태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그날 밤 미정과 그의 친구를 찾아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어요. 미정이 남편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동안 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남편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주위에 있던 둔기를 들고 친구를 수차례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친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를 말리던 미정 역시 남편의 손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형사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남편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이 뒤섞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했어?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말로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젠 하다하다 살인까지 했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져서. 남편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당 형사에 따르면 남편은 이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후 조사실 밖으로 나왔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의 불륜으로 인한 제 분노가 남편을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죄는 아니지만 제 잘못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지시했던 의문의 제보자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아직 하나가 남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설마 남편의 이 범죄를 그 제보자가 미리 예측이라도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꼬여버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게 꺼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분명히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구치소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다급하게 제게 부탁부터 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봐. 나 진짜 큰일 났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내 인생 완전히 끝이야. 무조건 이 사건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해. 판사 출신으로 무죄나 집행유예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줘. 부탁이야, 어? 지금 그걸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사람을 죽여놓고도 최고 변호사만 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여보, 진짜 나 그놈 죽일 생각까진 없었어. 그냥 그 자식이 날 너무... 너무? 너무 뭐? 그냥 나한테 막 막말을 하다가 나를 비웃으면서 조롱했어.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 버린 거야. 정말 나도 이럴 줄 몰랐다고. 남편은 아직도 자신의 외도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발 나를 믿어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거야. 이성을 잃었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으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는데? 그리고 억울하다니. 당신이 억울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보,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 진짜 당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환멸이 느껴졌죠.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남편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 더 이상의 연민이나 동정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미정과의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서 조용히 있었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미정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필리핀에서 당신이랑 미정이가 호텔에서 같이 있었던 것도 나 몰래 만나고 다닌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이 개같은... 그 사진들 당신이 보낸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걸 당신이 꾸민 거냐고! 착각하지 마. 난 그런 사진 찍은 적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진들을 보낸 게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가 나한테 그딴 걸 보냈단 말이야?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웃기지 마. 처음엔 나도 당신이랑 미정이 둘이서 몰래 만나고 다니는 것만 알고 있었지. 박상중 얘긴 전혀 몰랐어. 그 사진들은 내가 찍은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다는 건데, 날 이렇게 끝장내려는 게 당신 말고 또 누구겠어? 당신이잖아! 누군진 나도 모르지. 그런데 확실한 건 당신을 죽도록 증오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대체 누굴 그렇게 증오받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 못하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 인생을 한번 제대로 돌아봐. 당신이 살아온 동안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나 하나뿐일 것 같아? 아마 생각보다 많을걸? 말도 안 돼.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돼? 그걸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답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상처를 기억하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표정엔 혼란과 공포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혼해. 잠깐만 여보. 이혼이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알겠지만, 아니, 모르나? 그럼 분명히 지금 말할게. 나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해. 알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날 버리면 나 진짜 끝이야,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 정말 싫다. 뻔뻔하게 부탁하는 당신 얼굴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여보, 제발. 정말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이번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발 부탁할게. 부탁하지 마. 아직도 모르겠어? 이미 넌 끝났어.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 여보! 접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의문의 제보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상대는 더 이상 남편이나 미정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숨어있는 그 의문의 제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의문의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김미정과 제 남편의 부정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어요. 제 문자를 받은 제보자는 한참이 지난 후 간단히 답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하며 주소 하나를 보내왔죠. 솔직히 두려웠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일지 감도 안 왔으니까요. 무서운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도착하니 한 집 앞에 젊은 남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인사를 건넸죠. 저를 안내한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안내한 방은 작은 병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아주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죠. 너무나 말라 마치 뼈만 있는 듯 앙상한 여자였어요. 씩씩거리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더군요. 코에는 산소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죠. 침대 옆에는 심장박동 기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눈으로 힘겹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한눈에 그녀가 제게 연락을 한 의문의 제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저와 그녀가 대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는 침묵 속에 저와 젊은 여자 단 둘만 남게 되었죠. 방 안에는 오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녀는 힘없이 침대 옆에 설치된 컴퓨터 자판 위로 손을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타자를 치자 곧 컴퓨터가 그 타자를 읽어주었죠. 그 순간 저는 왜 그녀가 그동안 전화 통화를 피했는지, 그리고 문자로만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대체 왜 저를 도와준 겁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몇 초간 그녀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이 움직이자 컴퓨터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김미정은 악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왔어요. 그녀는 젊어서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이미 유부남이었던 남자들까지 만나며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같은 남자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단지 김미정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이요? 저는 왜 도운 건데요? 이번에도 그녀는 곧장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순간 당황을 했죠. 심전도 기계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곧바로 방 밖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자가 급히 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죠.
젊은 여자가 괜찮다는 듯 남자에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자 그제야 남자는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자판을 두드렸어요.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그렇게 몇 번을 했죠. 무언가 말을 할까 말까 오랜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는지 다시금 컴퓨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김미정의 친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무지 상상도 못한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김미정은 오래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저를 임신했습니다. 저를 낳고는 단 한 번도 안아보지 않고 곧바로 고아원에 버렸죠. 그 덕분에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누구의 정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건 제 병 때문입니다. 제가 곧 죽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게릭에 걸려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찾은 어머니는 제 상상과는 다르더군요.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컴퓨터 음성과 눈물 흘리는 그녀의 얼굴이 겹쳐지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팠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요. 10여 년 전 사고로 잃은 제 딸 생각도 났습니다. 어머니를 조사하면서 당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비된 또 다른 희생자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희생자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대체 어떤 희생이요? 지금까지 이 모든 뒷조사를 혼자서 하신 겁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남편이 해준 일입니다. 그는 제 병이 악화되기 전부터 저를 도와왔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들이 마치 폭풍처럼 제게 밀려왔어요. 젊은 여자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멍해졌죠. 그녀의 삶이 이토록 가혹하고 아플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저는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머릿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제 남편이 저지른 그 사고, 당신이 말했던 마지막 하나가 바로 그 사고였던 건가요? 그녀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자판 위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또 한 번 급박한 경고음이 울렸죠. 방 밖에 있던 젊은 여자의 남편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침대로 빠르게 다가가 젊은 여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호흡이 거칠어진 그녀를 보며 남자는 침착하게 산소 공급량을 조정했죠.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자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요. 나머지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의 남편은 침착한 말투였지만 눈빛에서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는 침착한 손짓으로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네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당신 남편과 김미정이 꾸며놓은 보험 계약서예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 남편과 김미정이 당신 몰래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 보험은 당신이 죽어야만 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들의 목적이 명확하지요. 남자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편이 결국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믿기지 않았죠. 이걸 알고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당신이 꼭 알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당신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미정과 박상중을 공격한 건 저희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문자로 말씀하신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는 게 제가 죽을 뻔했던 이 보험 사기라는 건가요? 그때 젊은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겹게 자판을 두드렸고 컴퓨터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대신 전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만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세상에 말할 테니. 그 순간 젊은 여자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내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의 엄마가 벌을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했어요. 이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고마운 건 저예요.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실을 밝혀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침대 위에 젊은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제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고통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모습으로 저를 배웅하고 있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죠.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결코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의한 우발적 과실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며 연기를 펼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그녀의 남편이 제게 준 남편과 미정이 공모한 보험 사기 증거 서류를 가지고 곧장 검찰을 찾아갔어요. 검사는 제가 건넨 자료를 보며 깜짝 놀랐죠. 이 자료는 법정에 제출될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는 미수였기에 어떠한 처벌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부정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보험 사기를 공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실이 발각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 결국 사망 사건까지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순간 남편은 절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이제야 절실히 느끼는 듯 했어요. 김미정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공범 김미정 역시 범행에 깊이 연루된 사실이 명백하지만
현재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평생을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몸 상태이기에 간신히 큰 처벌은 면했죠. 하지만 이미 김미정은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김미정이 천벌을 받았다 생각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 옆에는 김미정의 딸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당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모든 사건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죠. 저는 이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삶을 지켜낼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될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도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